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뭐 모른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없는 걸 잘 구분하는 건데 미래를 아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아파트는 산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면은 2년에서 그 이상을 가져가고 지금 사실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실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무리하게 뭐 대출을 무리하게 껴서 연끌해서 하는 거는 길게 보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좀 힘든 시기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때 이제 화제가 됐던 방송이 있는데 MBC 나 혼자 산다였어요.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보셨나요? 봤어요. 이거 재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추석 특집 방송이었는데 하석진 씨랑 김광규 씨, 그다음 육중한 씨가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6년 전에 이제 방송에서 원래 이제 전셋집에 살던 하석진 씨가 이제 싱글 라이프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2017년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서 그 아파트를 이제 공개했어요. 근데 그게 한강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같이 출연한 김광규 씨가 정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쉬워했는지 좀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까지 이제 떴던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아파트가 어딘가요? 한강뷰가 있는? 네. 하석진 씨가 사는 아파트는 이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청담대교가 보이는 이제 한강뷰 아파트고요. 청담자이. 네, 이름만 들어도. 네, 청담자이 아파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무주택자에서 비슷했는데 자산 상태가 출연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데 나머지 하석진 씨, 육중한 님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자산이 확 늘어났고 김광규 씨는 그냥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안 사고 계시다가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일단 하석진 씨 아파트 청담자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아파트인가요? 네, 청담자이는 2012년 3월에 지어진 이제 708세 내로 이루어진 지금 9년차 아파트인데요. 네, 단지 내 평형은 21평, 그다음 33평, 36평형 이제 3개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는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이제 청담 삼익 아파트가 있고, 네, 리모델링으로 좀 새 아파트가 된 청담 레미안 이제 로이뷰 이제 사이에 지금 이 청담자이가 위치해 있고요. 이제 7호선 청담역 역세권 단지고 이제 경전철 이제 위례 신사선 이제 청담역도 이제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압구정을 가던 삼성동을 가던 잠실을 가던 일자리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고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도 있어가지고 뭐 자차로 이동해도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청담자이 이 이름만 들어도 그 주변을 보지 않아도 왠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바로 훅 들어가네요. 네, 자이니까. 또 앞에 청담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청담자이 언제 얼마에 구입을 한 건가요? 네, 이제 3년 전인데요. 2017년에 네, 7월에 이제 36평형을 23억에 이제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현재 시세는 35억. 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50% 정도 이제 가격이 지금 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 김광규 씨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랑 되게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논현동? 지금 강남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여기 신사역 인근의 논현 신동아 파밀레 아파트에 가로수길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대로로 치면 저 건너편 정도 되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 월세 아마 월 거의 한 200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400만 원 정도 거의 사회 초년생의 연봉을 월세로 따박따박 이제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광규 씨한테도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육중한 씨랑 같은 또 앞 단지에 살았었으니까. 내 집 마련 기회가 김광규 씨한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 아까 이제 너바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김광규 씨랑 이제 육중한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육중한 씨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에 같이 사서 이제 우리 같은 단지에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광규 씨가 한 단지에 연예인이 2명 사는 건 아니라고. 맞아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지? 이유를 못해요. 어쨌든 육중한 씨는 아파트를 샀고 김광규 씨는 이제 안 사고 지금 이제 신동아 파밀리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집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또 부산 사장님이 사라고. 네, 맞아. 그랬다면서요. 사라고 했는데 안 산 거예요. 네, 왜냐면 본인은 더 떨어질 줄 알았다고. 왜냐면 뉴스나 신문을 보는데 계속 떨어진다. 그때는 이제 사실은 막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육중한 씨는 사고, 김광규 씨는 사지 못한 그 아파트 또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궁금한데요. 김광규 씨가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던 아파트가 바로 서대문구 남가자 레미안 2차 아파트예요. 네. 거기 가재울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남가자 레미안 2차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준공된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10개 동 50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의 중앙선 남가저역 역세권이고 이제 주변이 너나님 얘기한 것처럼 가재울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되는 호재를 맞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DMC죠. 저희 이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품고 있는 그런 곳인데 육중한 씨가 이제 2015년 2월에 33평형을 이제 5억에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현재 매도가가 11억. 이라 6억이 올라버린 거죠. 2배 됐죠. 뭐. 네, 맞아요. 거기가 여기 주변이 조금 약간 뉴타운이고 중앙선 말고는 대중교통이 약간 불편한 편이라서 다른 서울에 있는 신축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오른 거 아니지만 근데 2배는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울에 2배 오른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신축이었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진짜 이렇게. 네, 맞아요. 방송에서 육중한 씨는 집을 사서 부자가 됐고 저는 월세로 생활비를 탕진하고 있어요. 라는 김광규 씨가 이렇게 쓴웃음을 지금 했던 말이 어떻게 웃으면서 보기가 그게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명절 때가 사실 다들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또 상황이 워낙 또 서울시장 너무 좋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되게 이슈가 엄청나게 됐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됐고, 뭐 서울 집값 그렇게 많이 올랐냐, 지방인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막 그렇게 알게 되는 정도까지 그랬는데, 더 많이 그랬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전세랑 매매랑 차이가 얼마 안 났었고, 있었는데, 그 못 잡았던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네성년을 앓고 있는 거야. 그치. 웃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지. 진짜 씁쓸하지. 왜냐면 나랑 똑같이 옆에서 일했던 동료인데 어떤 사람은 10억이 넘게 자산가가 돼버렸고 나는 아직도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되게 좀 약간 자화상 같은 좀 우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사람들의 심리 왜 사실 못했을까요? 네. 지금 진짜 보통 사람들 심리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다. 네, 거품이다. 그래서 못 사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내가 집을 샀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또 그 불안감에 못 사는 거죠. 기회를 잡은 사람과 또 놓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행동하고 안 행동하고의 그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랑 그리고 이제 실행력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목적이 이제 뭔지를 먼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투자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목적이 만약 투자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집 마련의 관점에서는 너무 가격에 이제 등락만 좀 민감하게 보고선 뭐 집을 살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진짜 어떤 기회도 못 잡고 그냥 아쉽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그냥 집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냥 내 예산에 맞는 곳에 좀 좋은 입지를 선점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언젠가는 좀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거주이기 때문에 좀 그 시간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김광규 씨가 그때 육중한 씨 신혼집 얻을 때 김광규 씨 또한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또 그렇네. 드네요. 아쉽네요. 그건 미안한 점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네. 아닙니다. 이제 더 좋을 날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지금 22번째, 23번째 계속 규제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요즘 또 나오는 거래되는 건 많지 않은데 거래되는 족족 되게 신고가를 정말 갱신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되게 많이 특히 수도권은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오르기 전에 이거 11억짜리가 15억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럼 나중엔 더 사지 못할까 이런 마음에 진짜 영끌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 분께서 너나이님
너브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서울은 보니까 좀 약간 혼조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은. 혼조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신고가보다 실거래가 더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단지의 실제 매물이 나와 있는 호가도 이미 체결된 신고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사는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근데 지금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특히 많이 오른 지역 안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 최고가보다 호가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거래가 또 막히면서. 그래서 지금 약간 혼조거든요.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서 되게 개별성이 강한 상태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뭐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상승할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걸 잘 구분하는 건데 미래를 아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는 무리하면은 하우스포어 되니까 잘못되면. 예,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되더라도 내가 하우스포어까지 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영끌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반대고 좀 전에 파링님이 얘기하셨던 거 중에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점, 고점 이런 단어를 썼지만 저점은 완전 바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점은 완전 상투 꼭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싼 때와 비싼 때. 싼 구간과 비싼 구간. 네, 싼 구간, 싼 기간, 싼 구간과 상대적으로 비싼 기간과 비싼 구간을 판단하시는 정도로 파링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아파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산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면은 2년에서 그 이상을 가져가고 지금 사실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실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생각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본인이 영끌해서 사는 거는 저도 사실은 너나님 말씀대로 좀 반대고요. 차라리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신혼특공에 대해서 좀 더 비율을 늘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뭐 분양을 좀 노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분양도 사실은 외곽 지역보다 좀 서울 인접에 되는 곳에서 분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무리하게 뭐 대출을 무리하게 껴서 좀 영끌해서 하는 거는 저는 좀 길게 보면 좀 그분들한테 나중에 좀 힘든 시기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비싸면 그냥 거품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거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그런 고점인지 아닌지 고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우선은 좀 집값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려면 전세가율의 개념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이제 전세가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매매랑 전세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사는데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살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살 건 아니지만 그냥 투자의 목적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을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빌려 쓰는데 여러 개를 빌리진 않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하는 거라 이제 전세는 저희가 실사용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수요? 네, 실수요. 그래서 매매가는 좀 투자 수요가 이제 생긴다,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하면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전세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실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시장의 원리,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만 이제 가격이 움직이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전세가율로 좀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세가율은 좀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기에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집값이 좀 전세가에 비해서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전세값의 수준은 좀 낮아지는 거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이제 전세입자까지도 이제 매매를 하려고 좀 나서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죠. 전세입자도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좀 안정이 되고 좀 약세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이제 최근 이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5년 전에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70%였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재 몇일까요? 50이나 되나요? 어떻게 하세요? 얼마요? 50이요? 50? 정말? 네, 그래서 현재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이제 50%인데요. 그래서 예전 이제 고점일 때 비하면 한 20% 정도 전세가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실사용 가치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좀 그만큼 좀 급등했다라고 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좀 그만큼 좀 과열됐다라고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그래서 단지로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3,410세대 좀 대단지 반포자이로 좀 예를 들 건데 반포자이가 평균 전세가율이 60%예요, 지금. 60%인데 이 반포자이가 2009년도에는 전세가율이 34%였어요. 네. 근데 2013년도에는 70%대까지 올라왔고 2015년 말에는 82%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이제 점점 떨어져서 이제 2020년 10월 현재는 51%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현재 수준이 2015년 최고점 이제 82%였을 때랑 비교하면 3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이 단지 평균 60%에 비교해서도 이제 10% 정도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사용 가치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좀 과열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고점을 파악할 때 이제 해당 지역이나 아니면 그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이나 이제 전세가율 대비해서 아니면 기존 과거 전세가율 대비해서 좀 얼마가 차이가 나냐를 좀 보면서 이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매매가가 뭐 10억이다 해서 이게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 안에 전세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이루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육중한 씨가 샀던 시기가 2015년이면 이때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을 때였네요. 육중한 씨가 살 때 15년이면 정말 전세가율이 거의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을 때고 반포자에도 2015년에 82% 최고일 때인데. 나뿐만 나왔을 때. 네,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석진 씨가 성담자이를 산 그 2017년 시점은 2015년만큼의 전세가율은 아니었어요. 근데 현재 평균보다는 물론 한 10% 정도 높은 수치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석진 씨도 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매수는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나 그냥 그런 이제 실행력이 현재 35억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점인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집값이 이제 저점인지 파악할 때는 이제 좀 단순히 매매가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점을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택의 매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우선 사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전세를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도 팔고 전세를 가려고 하고 집이 없는 분들도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걸 미루고 그냥 전세로 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먼저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상승 전환을 한다고 하죠. 상승 전환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일정 기간 이제 하락이 좀 지속되면 저희가 이제 안정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속되면 언젠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기대는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쉽게 이렇게 내가 급하게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라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을 먼저 이제 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새 거를 먼저. 맞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좀 먼저 좀 자연스럽게 소진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락을 멈추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그 안정을 찾아가는 게 좀 이제 전세가랑 이제 많이 이제 근접해지는 시기까지 갔을 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세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하락이 끝났다고 이제 무조건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좀 매매와 전세가 만나는 시점부터가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포자이 같은 경우가 2013년도가 좀 그런 경우였어요. 좀 전세가랑 매매가를 같이 좀 보면서 그 시그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